우리는 18년을 함께 했어요. 두 아이의 부부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떠났어요. 다른 여자와 살림을 꾸리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두고 말이죠. 그렇게 15년이 지나서 이번엔 이혼 소송을 걸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젠 법으로 나를 내쫓고 재산까지 나누자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결혼 생활 18년이 되던 해, 남편 김주환은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죠. 남겨진 아내 최순미는 그동안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겹게 버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났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오랜 별거 끝에 그는 법적으로 관계를 끝내고 새 출발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혼 소송에는 재산 분할 문제도 뒤따랐죠. 최순미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가정을 잃지 않기를 원했고, 김주환은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위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고등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지금부터 인생의 판결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선배, 후배를 가리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평판이 늘 좋았죠. 특히 학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고 경영학과 출신답게 경영에 대한 꿈도 크게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고 사랑하게 됐어요. 누구보다 서로를 믿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결국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날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우리는 바로 독일로 떠났어요. 남편이 추가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독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면서 저도 그를 따라간 거죠.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기에 두려움 없이 함께 이겨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남편이 졸업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의 집은 저희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귀국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했고 그곳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죠. 남편은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들을 맡았고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동시에 가정에도 충실한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즐겼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운동하고 뛰어놀았어요.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우리는 첫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남편의 커리어도 점점 더 성공가도를 달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무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남편이 회사 중책을 달면서 더 많이 바빠졌고 그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여보, 오늘도 야근이 있어서 아마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오늘도요?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일은 둘째 생일이니까 선물 사오는 거 잊지 말아요. 당연하지. 내가 내 새끼 선물을 어떻게 까먹고 집에 들어가겠어. 그 후로도 남편은 야근과 출장이 계속 늘었어요. 저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되면서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엔 집에 오면 소파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은 묘하게 서두르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영수증엔 모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결제 시간은 그날 저녁이었죠. 여보, 이게 뭐야? 오늘 나간 거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이었다며. 그게 그냥 고객이랑 미팅이었어. 그러다 시간이 좀 늦어서 모텔에 데려다 드리고 나온 거야. 회사 일이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찜찜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그의 차를 몰게 되었어요. 조수석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떨어져 있길래 주우려고 했는데 거기에 낯선 립스틱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립스틱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립스틱을 가져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 립스틱 뭐야? 뭐? 무슨 소리야? 이 립스틱 말이야. 당신 차에서 나왔어. 나도 아이들도 이런 거 쓴 적 없어. 그거? 아마 누가 차에 두고 갔나 봐. 저번 주에 회사 사람들 태워다 줘서 그런 것 같아. 차 안에서 립스틱을 발견한 후에도 남편의 행동은 계속 수상했어요. 주말에도 집에 자주 안 들어왔거든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정말 우리 가정을 떠날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한다는 연락을 해왔죠.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 회사 근처로 나가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가 있는 곳을 찾아보던 중 멀리서 남편이 낯선 여자를 태우고 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도 한참 동안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죠.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우리 이야기 좀 해. 더는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그 여자 누구야?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뗐어요. 순미야, 미안해. 더는 이걸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여자는 우리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발뺌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스러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하자니. 우리는 가정이 있잖아.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만하자는 말이 쉽게 나와?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같이 산부인과 다녀왔어. 임신 8주라고 하더라. 이제는 그 친구랑 함께 할 수밖에 없어. 그 친구?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이미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였죠. 우리 가정은 끝났고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가 바람핀 상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비서였죠. 남편이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그 여자와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처음부터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교묘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 여자는 아마 위로를 해줬겠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현명한 척하며 조언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더 그 여자에게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현실이 비참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난 이유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이들은 아빠가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고 물었고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죠. 그저 아빠가 바빠서 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들의 눈에서 실망과 슬픔이 번져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남편은 아이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했죠. 매일이 버거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남편과 내언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강남의 고급 맨션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아이들과 작은 전셋집에서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부탁했던 작은 가전 하나도 비싸다며 거절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는 고가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아낌없이 사줬다고 하더군요. 내연녀의 아이들도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웠고 그 여자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죠. 세상은 그들의 편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별거 이후에도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결국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에 급급했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재산을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누리는 것들은 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결혼 초기 우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었고 그 집이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었어요. 또한 다른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친정에서 빌려준 돈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었죠.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아이들 모두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바로 내연녀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주원 씨가 당신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대신 연락해요.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쪽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당신도 우리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저에게 연락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어서 온 문자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주한 씨가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준 게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 남편을 내주고 재산도 깨끗이 나누는 게 서로 덜 피곤할 거예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솔직히 조한 씨는 당신보다 나랑 있을 때 더 행복해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당신도 알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재산도 공정하게 나눌 테니 좋게 끝냅시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머리가 거꾸로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모든 걸 끝내자고 말하다니.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그들의 행복을 위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단호하게 답을 보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난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남편에게 전해요.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말도 못하고 당신을 앞세워 숨는 게 정말 우습네요. 그 이후로 내연녀와 남편은 저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어느 날 뜻밖의 우편물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바로 이혼 소송장이었죠. 그날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확인했지? 이제 더는 질질 끌 수 없어서 소송을 제기했어. 뭐?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이혼 소송을 해? 그게 말이 돼? 나도 이제 힘들다. 이제 진짜 그만하자. 애들 대학도 졸업하고 다 컸잖아. 그동안 우리도 당신한테 이혼을 요구해왔는데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야. 뭐? 모든 책임이 다 끝났다는 거야? 이 뻔뻔한 인간 같으니라고. 아이들이 다 컸다고 가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당신도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당신하고 애들한테 준 돈이 얼마야? 그동안 생활비도 꾸준히 보내줬고 이제 나도 보낼 돈 없어. 돈이 없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동안 당신이 투자해서 번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투자를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우리 부모님이었잖아. 독일에서 한국 돌아왔을 때 우리 친정 부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당신은 서울 바닥에서 시작도 못했어. 그래, 그때는 맞았어. 당신 부모님 도움 많이 받았지. 근데 지금까지 내 돈으로 네 생활비 줬잖아.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준 거야. 이제 나도 내 가정을 돌봐야 해.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너랑 산 세월보다 지금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 그동안 내 아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들을 아빠 없는 아이들로 10년을 넘게 살았다고. 나도 이제 떳떳하게 살고 싶어, 순미야. 도와줘라. 과거라니? 난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을 버린 적 없어. 그 탐욕덩어리 여자 때문에 당신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같은데.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저희의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뻔뻔하게 제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까지 나눌 것을 요구했죠. 남편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은 고작 13억 원이었어요. 그 금액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었죠. 법원의 재산 조회 결과에도 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분양권과 건물 투자 등으로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내연녀 명의로 돌려놓았을 가능성이 컸죠. 당신 재산이 13억 원밖에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0억은 좋게 될 텐데 다 어디다 숨긴 거야? 그 여자 이름으로 돌려놨지? 너 실제로 내가 가진 건물이나 재산 본 적 있어? 나는 법원 조사로 정정당당하게 재산을 제출한 거야.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그리고 너가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돈을 욕심내? 남편의 뻔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죠. 변호사 측에서도 남편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내연녀와 남편이 이미 이혼 후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까지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내연녀는 남편의 재산을 더 키우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투자 계획까지 짰다고 해요. 그래도 1심에서 저는 승소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법원은 제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항소를 했어요. 2심에서의 싸움은 정말 치열했죠. 남편과 내연녀는 끝까지 저를 몰아붙였고 그들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이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법적 한계 때문에 내연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쉽게 추적할 수 없었죠. 그렇게 2심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저와 남편이 오랜 기간 별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국 혼인 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혼을 허락했죠. 재산 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제가 그동안 가정을 위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줬어요. 남편이 그동안 별거 중에 쌓은 재산도 결국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남편의 총 재산 13억 원 중 저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물론 제가 알고 있던 숨겨진 재산은 완전히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승소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버텨온 시간들, 그 고통을 법원이 인정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30년 만에 법적으로 이혼되었어요. 위자료까지 받고 나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한편으론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얽혀있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 인간과의 끝이니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외로움과 두려움도 그 자리를 대신하더군요. 하지만 아빠 없이도 번듯하게 잘 자라준 두 아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했고 저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지인들이 곁에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남편과 내연녀는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사실 남편의 몰락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판결이 끝난 후 얼마 뒤 남편의 투자 실패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당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동안 그 사람이 벌었던 수익들이 물거품되기 시작한 거죠. 자신만만하게 투자했던 부동산과 건물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내연녀 명의로 되어 있던 투자건들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경제적 기반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투자 실패가 계속되면서 내연녀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사치스럽고 여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졌거든요. 그 여자는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이 자신 명의로 투자해둔 자산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걸 자신의 몫으로 안전하게 돌려놨죠.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여자에겐 사랑이 아닌 이익을 위한 계산만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연녀는 남몰래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다른 투자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다시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여자는 남편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고 자신이 갈 길을 조용히 떠나버렸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내연녀에게도 배신당했고 저와 아이들에게도 더는 기댈 곳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랑이란 건 단순히 누구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 무너졌고 그 여자는 계산적인 선택으로 떠났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건 결코 돈이나 외적인 풍요가 아니었죠. 진정한 행복은 나와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법은 최순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견뎌온 고통과 가정을 지키려는 그녀의 노력을 법이 인정한 순간이었죠. 남편 김주환과 내연녀는 탐욕에 눈이 멀어 이혼 소송을 강요했고 결국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과 욕망만을 쫓았던 그들의 미래는 사라지고 최순미는 긴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시간,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는 결국 정의로운 승리로 보상받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차지합니다. 이번 사연자의 이야기는 희망과 정의를 상징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판결이었습니다.